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1살 전업주부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의 엄마이고 이혼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 이혼의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서 함께 산 부부인데도 이혼할 때는 원수가 따로 없더군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혼한 지금은 그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지금이 훨씬 마음 편하고 행복하니까요. 제가 어떤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제가 10살쯤인가? 집을 나간 아빠 때문에 엄마는 식당일 같은 온갖 힘든 일을 하시며 저를 혼자 키우셨죠. 그 당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부터 할 생각이었죠. 저는 학원 한 번 다닌 적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대학은 갈 생각도 하지 않았죠. 얼른 돈을 벌어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조그만 회사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 대학도 못 보내고 돈까지 벌게 하는구나.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어차피 공부 못해서 갈 수 있는 대학도 없어.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데 여행도 다니면서 살자.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어쩐지 집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는 이제 고된 일은 못하게 되었고요. 오롯이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려니 매달 빠듯하기만 했죠. 저는 야근을 밥 먹듯 해가며 열심히 일했고 꾸준히 부은 청약저축으로 작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며 저의 20대를 전부 흘려보냈네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죠. 하지만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니 사는 것도 조금씩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뒤늦게 연하를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영업부서에 있어서 그런지 언변도 좋고 외모도 제법 훤칠했어요.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땐 빨리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할 만큼 돈도 못 모았고 가진 게 없어서인지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점차 생각이 바뀌었죠. 남편과 1년간 만났을 때쯤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며 엄마에게도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결혼하자고 하네? 그래?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누굴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네. 그래, 어떤 사람이니? 같은 회사 사람이야. 나이는 나보다 2살 많고 지금은 33살. 수연아,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 엄마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 이제 결혼해야지. 난 사실 엄마가 걱정돼서 마음이 불편해.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 밥 먹고 혼자 목욕탕도 가야 하는데 안 서운해? 엄마 걱정은 마라. 아주 먼 곳에 살 것도 아니고 자주 볼 텐데 그러니. 그 사람이 결혼하자면 얼른 하겠다고 해. 알겠어?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자 그동안 저 몰래 부으시던 적금을 깨서 결혼 비용에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보시곤 마음에 들어 하시며 앞으로 잘 살 것 같다고 기뻐하셨죠. 엄마는 혼자 키운 딸에 혹여 시댁에 흠이라도 잡힐까 싶어 걱정이 많으셨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안심하셨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 없이 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내심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네 얘기는 우리 현준이한테 들었다. 같은 회사 다닌다고? 부모님 이야기는 들었어. 엄마랑 같이 산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너희들끼리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어차피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고 엄마 집 근처로 집을 얻을까 해요. 현준이한테 얘기는 들었겠지만 우리 집도 너희 결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구나. 작게 시작하지만 네가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잘 모으고 살도록 해.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다행이라면 각자 사는 형편이 비슷했기에 가난한 우리 집이 흠잡힐 건 없었죠. 신혼집 전세 보증금은 서로 반반씩 보태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 마련했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도 계속 회사에 다니며 대출도 갚고 적은 돈이라도 엄마를 계속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버니 더 여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엄마 용돈 얘기를 꺼냈어요. 오빠, 나 이번 달부터 엄마 30만 원씩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거의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해서 엄마가 혼자 힘드실 것 같아. 뭐? 우리 형편에 30만 원은 너무 커. 당분간 우리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양가에 용돈 드리는 거 하지 말자. 나도 결혼 전에 부모님께 내가 버는 돈 절반씩 드렸어.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 일단 우리가 먼저잖아. 나도 이제 우리 집에는 돈 드릴 여유가 없어. 나중에 돈 벌면 장모님 모시고 살자. 응? 그때까진 집 사는 거랑 돈 모으는 거에 집중하자. 저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엄마에겐 너무 죄송했지만 우리 상황을 잘 말씀드렸죠. 엄마는 오히려 괜찮다고 충분히 혼자 벌어 살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남편이 나중에 돈 벌어서 모시고 살자고 했다고 말하니 엄마는 말만 들어도 좋다며 웃으셨죠.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살자는 남편의 말을 저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고 저는 회사를 다니며 힘겹게 육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둘째가 생겼는데 도저히 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닐 자신이 없었어요. 경력이 아까웠지만 육아를 위해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외벌이를 하게 된 남편은 그 전보다 훨씬 짠돌이가 되더라고요. 돈 관리를 남편이 해서인지 저도 생활비를 아끼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항상 돈 쓸 때는 남편 허락을 받느라 눈치가 보였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감히 엄마 용돈 드리자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어느덧 40대가 되었어요. 엄마도 환갑을 앞두고 있었죠. 그동안 명절날 빼고는 용돈 한 푼 풍족하게 못 드린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고 그날만큼은 엄마께 직접 차려드린 생신상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엄마의 환갑 예고를 하며 밑밥을 깔아뒀죠. 오빠,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내가 엄마 집에 가서 음식 좀 해놓을 테니 당신은 이따가 퇴근하고 케이크랑 꽃 사들고 와. 알았어. 내가 알아서 사갈 테니 걱정 마. 이따 7시까지 갈게. 저는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엄마에게 드릴 용돈을 마련해 놓았어요. 나중에 남편 모르게 살짝 전해드리려고 했었죠. 짠돌이 남편에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차려드린 환갑 생신상 앞에서 기뻐하시는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언제 저렇게 늙으셨는지 슬퍼졌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차려놓은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봉투를 내밀더군요.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저녁 한 끼 잡수셔요. 고마워 채서방. 혼자 돈 버느라 빠듯할 텐데 이런 걸 다 챙겨주고 고마워서 어쩌지? 내가 아껴서 잘 쓸게. 짠돌이 남편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양가 부모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람 구실 못하며 산다 생각했는데 철이 든 걸까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 용돈을 준비한 남편에게 고맙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살짝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근데 엄마 얼마 드렸어? 나 궁금한데 알려주라. 아이
그냥 적당히 드렸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뭘 알려고 그래. 됐어. 이제 그만해. 저는 남편이 쑥스러워서 말을 아끼는 줄만 알았어요. 다음날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며 슬쩍 물어봤습니다. 엄마, 오빠가 얼마 넣어줬어? 이참에 내가 준 거랑 보태서 제대로 된 겨울 패딩 하나 사자. 뭐? 얘 엄마 패딩 필요 없어. 집에 옷도 많은데 패딩은 무슨. 엄마 괜찮아. 내가 준 거랑 합치면 50은 넘을 거 아니야. 엄마 자꾸 그렇게 아끼면 영영 못 사. 오빠가 얼마 넣어줬어? 제가 자꾸 캐묻자 엄마가 마지못해 대답하셨어요. 수연아, 최서방이 10만 원 줬더라. 내가 너 속상해 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괜히 남편이랑 싸우지 마, 응? 최서방도 혼자 보니 매달 드는 생활비에 대출 이자에 얼마나 힘들겠니? 뭐? 10만 원? 기가 막힌데 정말. 엄마에게 미안해서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10만 원이라니 이건 안 주느니만 못한 돈 아닌가요? 남편이 저와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남편이 얼른 퇴근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한테 용돈 10만 원 드렸다며? 그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엄마한테 용돈 한 번 맘대로 드린 적 없어. 근데 10만 원? 그거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드리지 말지 그랬어. 야, 지금 너 우리 집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매달 내가 얼마씩 돈을 내고 있는지 아냐고. 용돈 못 드리는 건 우리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야. 알아? 나도 지금 자식 노릇 못하고 있다고. 결혼해서 10년 동안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도 아직 집도 못 샀는데 뭐? 지금 너네 엄마한테 용돈 10만 원 줬다고 나한테 따질 일이야? 뭐? 너네 엄마? 막말하자 이거지? 그래 좋아. 나도 돈 벌 거야. 당신이 준 돈 더럽고 치사해서 못 쓰겠다. 한번 마음껏 쓰게 받았으면 말도 안 해.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유세 떠냐?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구인 사이트를 뒤졌어요. 돈 벌어서 우리 애들 다니고 싶은 학원도 보내주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엄마 용돈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 내 돈이 없으니 결국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싫었어요. 나도 돈을 모아서 미혼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제 40대이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더군요. 애들이 아직 어려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해야 하는데 마땅한 일이 눈에 띄지 않았죠. 게다가 경력 단절이 10년 이상이라 자신감도 바닥을 쳤고요. 아이 둘을 케어하며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실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그땐 꼭 돈을 벌어야지 하고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10만 원 용돈 사건 이후 저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졌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큰맘 먹고 챙겨드린 용돈이다 이거죠.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저는 집안에서도 남편을 피해 다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울고 계신 듯한 목소리에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말해봐. 수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아빠 말이야.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 만나고 싶다고. 엄마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라는 건 제 인생에 없는 단어였거든요. 어렸을 때 저와 엄마를 버리고 나간 사람이 아빠랍시고 나타나다니 어이가 없었죠. 저한테 아빠라는 말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데 저는 만나기 싫었습니다. 엄마, 아빠인지 뭔지 나 알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또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전해줘.
엄마를 만나서 사과하겠다면 나 그건 안 말릴게. 엄마는 아빠한테 사과 받아야지. 안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수연아, 엄마도 네 아빠 다시 보고 싶은 마음 없어. 근데 네 아빠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엄마도 싫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빠한테 얼굴 한번 보여줘. 응? 엄마는 사실 오늘 아빠 만나고 왔어. 네가 이럴까 봐 생각 많이 했는데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꼭 봐야 한다고 그러잖니. 응? 엄마가 울면서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힘들 땐 어디 있었는지 나타나지도 않던 아빠였죠. 살면서 한 번도 딸을 찾아보지도 않았던 아빠가 이제와 절 만나보고 싶다니 대체 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 되어 다음 날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대로 아빠가 떠나버리면 그동안 힘들게 산 거 마음껏 한풀이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아빠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일인 만큼 남편에게도 얘기했어요. 저는 남편과 사귈 때 이미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집 나간 아버지에 대해서요. 어릴 때라 아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지만 아빠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았다고 남편에게 말했었죠.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만나고 오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아픈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제 입에서 또 돈 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았나 봅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나타난 장인이 치료비라도 달라고 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남편이 같이 가줄 거라곤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제 결심을 말씀드리고 아빠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강원도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죠. 아빠를 막상 만나자 얘기하려고 했던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아빠와 너무 다른 병들고 힘들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인 아빠에게 차마 화를 낼 수도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도 없었어요. 수연이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다 알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아빠, 왜 이제야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저 엄마랑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거 알아줘야 해요, 아빠. 그래, 알아. 엄마 만나서 얘기 다 들었다.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고 이해해.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아,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오래 못 살아. 30년 아빠 노릇을 못했으니 너한테 그거 갚을 기회 주겠니? 아빠는 저에게 그동안 모은 재산이라며 서류 더미를 전해주셨습니다. 너랑 엄마한테 주고 싶다.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아빠는 이제 필요 없어. 너 힘들게 사는 거 엄마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이제 이거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애들도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 해줘라. 아빠, 저 힘들게 살지만 아빠한테 돈 받겠다고 온 거 아닌데 왜 갑자기 저한테 재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솔직히 기쁘더라고요. 맨날 돈 없이 쩔쩔매고 살았던 저에게 모든 재산을 주신다니 뒤늦게 나타난 아빠가 저에게 온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절대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라. 알았지? 사람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땅은 너랑 엄마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현금은 네가 남편 모르게 잘 가지고 있도록 해라.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아빠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 하고 짧게 묻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챙겨야 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저도 더는 아빠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고요. 차근차근 정리해서 엄마 몫도 드리고 나머진 제가 남편 모르게 갖고 있으려고 했죠. 아빠를 만나고 나니 30년간 있던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아빠의 존재를 항상 부정했지만 아빠는 저에게 항상 아픔이었던 거죠. 게다가 저에게 많은 재산까지 남겨주신 게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빠 덕을 보려고 그동안 힘들었던 건가 싶었어요. 저는 그 후 엄마와 함께 아빠가 계신 요양원을 몇 번 더 찾아갔습니다. 요양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아빠에게 손주들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썼던 것 같아요. 얼마 후 요양원으로부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아빠의 장례를 손수 치러드렸어요. 자주 찾아뵙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납골당에 모셔드렸고요. 정없는 아빠라 생각했는데 마지막 보내드리고 오는 길에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철없는 남편은 뒤늦게 만난 아빠를 장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군요. 저 혼자 장례를 준비하고 정신이 없다는 걸 알면서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남편이 야속했지만 싫다는 티를 팍팍 내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빠를 보내드리고 저는 재산을 정리하느라 한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남겨주신 땅은 당장 팔 수가 없어 엄마와 제 앞으로 지분 등기를 했고 증여받은 예금 재산도 모두 정리했어요. 항상 돈 걱정을 하고 살던 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융자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엄마 앞으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시라고 두둑히 통장에 넣어놓았고 저도 큰돈이 든 통장을 갖게 되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보는 게 삶의 낙이 되더군요. 돈이라는 게 사람보다 훨씬 더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는 걸 느꼈어요. 추리한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도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는 게 돈인가 봅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야근한다며 매일 늦는 남편이 그날은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 바로 골아떨어졌어요. 그때 남편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번 울리는 벨소리가 시끄러워서 제가 대신 받았죠. 걸려온 전화는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 애들 아빠 지금 자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아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 다른 게 아니고 엊그제 현준이가 보내준 500만 원 덕분에 네 아빠가 저지른 빚 다 해결했다. 고맙다는 말하려고 전화했어. 생활비에서 쪼개서 갚느라 힘들었는데 목돈을 마련해줘서 수월하게 갚았지 뭐니? 고맙다. 저는 모르는 일이라 당황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남편한테 말씀 잘 전할게요. 남편이 보낸 돈 500만 원으로 시아버지의 빚을 갚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껏 자기 집에도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다고 큰소리치던 사람인데 그런 큰돈을 들였다는 말을 듣자 그동안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생일에는 돈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생활비 한 번 넉넉하게 준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깊이 잡는 걸 확인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의 주 거래 은행의 로그인에 그동안 어디에 돈을 쓰고 다녔는지 알아야 했어요. 단순한 사람이라 비밀번호를 풀기도 쉽더군요. 우리 집 현관 비번을 누르자 쉽게 풀렸죠. 그리고 최근 5년간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저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열어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들여다본 기분이었죠. 입금 내역을 보니 남편의 월급은 제가 회사를 간두던 10년 전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월급이 너무 안 오른다며 상여금이 적다며 투덜거리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달은 1,000만 원 넘게 입금이 되어 있었죠. 충격적인 건 출금 내역이었어요. 남편은 매달 어머니에게 50만 원의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명절이 있는 달은 그것보다 더 많이 보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태도에 속고지는 제가 병신처럼 느껴졌죠. 출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최근 1년간 같은 여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계속 보냈던 내역이 있었던 거예요. 물건을 사거나 술집에서 결제한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오더군요. 같은 여자에게 매달 돈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도 1년도 넘는 시간을요. 술 먹고 외박하는 날이 가끔 있더니 남편은 저 모르게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주면서 세상 아까워하던 놈이 시댁에는 용돈을 매달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여자까지.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놔야 하니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해 놓았죠. 이제껏 남편은 저와 엄마를 챙겨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도 주는 돈 없으니 친정집에도 줄 돈 없다고 큰소리치던 사람이 나 모르게 자기네 집만 챙겨왔다는 게 그동안 속은 것보다 더 화가 났어요. 힘들게 산 저와 엄마가 남편에게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저 자기네 집만 챙기는 이기적인 놈에 바람까지 피우는 쓰레기였죠. 저는 이제 이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항상 돈 때문에 구박하고 저를 무시할 때마다 이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산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전 이제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혼자 애들 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코까지 골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당신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야. 저는 다음 날 바로 엄마에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애들은 내가 키울 거고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엄마. 나 애들 아빠랑 이제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이라니. 애들도 있는데 네가 참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최서방이 바람을 피우길 하니 널 때리길 하니 혼자 돈 버느라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응? 엄마도 나한테 말 안 하지만 서운해하는 거 다 알아. 이번에 엄마 생신 때도 그렇고 아빠 장례식에 얼굴 한 번 안 비춘 것도 그렇다 쳐. 근데 최서방이 맨날 나한텐 돈 없다면서 자기네 집에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더라고. 게다가 이번에 시아버지 돈 갚으라고 500만 원까지 드렸대. 너무 화가 나서 통장 내역을 봤는데 웬 여자한테 매달 돈을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 이게 뭐겠어? 엄마가 그렇게 믿고 있는 저 사람 바람까지 피우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거 다 참아도 바람까지 피우는 남자랑 내가 어떻게 살아, 엄마? 제 얘기를 듣는 엄마는 많이 놀라시며 애써 화를 참는 모습이셨습니다. 그저 딸이 편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엄마는 믿었던 사위의 원래 모습을 알게 되니 충격이셨던 거죠.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시던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린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꼴 보기 싫은 놈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저는 곧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고 부부의 안을 모두 정리하고 싶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식모처럼 살며 혼자 독박 육아한 건 꼭 보상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니 혼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책 사유가 남편분한테 있으니 고객님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부부의 재산은 경제생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남편과 나눌 재산에 포함이 안 되니 빼앗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저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집 전세보증금하고 통장 잔액 정도거든요.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내고 싶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것으로 소장 작성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남편의 외도 증거인 통장 내역과 그동안 남편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던 모든 사건들을 정리한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도 이혼 의사를 알려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얘기했죠. 오늘 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나 당신하고 이제 같이 못 살 것 같아. 이혼해. 방금 일하고 온 사람한테 뭔 개소리야 당신.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한다 그래? 당신 이제까지 나 모르게 어머님한테 매달 돈 보냈더라? 그리고 그 여잔 뭐야? 당신 매달 돈 보내는 여자 말이야.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잡아댈 생각 마. 그동안 나한테 겨우 살 만큼만 돈 주더니 당신 부모랑 그 여자한테는 아깝지도 않았나 봐. 나한테 이제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면서 살아. 맨날 생활비 주느라 돈 없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리는 게 무슨 문제야? 당신도 알다시피 두 노인네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내가 큰 돈 들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리고 남의 통장 내역은 당신이 뭔데 몰래 뒤져봐. 당신이 돈 한 푼이라도 벌어왔어? 버는 돈도 없으면서 왜 큰소리야? 왜 없어?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 우리 엄마가 적금까지 깨서 보태주셨어. 이만큼 집 넓혀가면서 산 거 다 당신 덕 아니야. 내공도 있어. 그리고 5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면 뭐야? 당신 우리 엄마한테는 10만 원도 아까워한 사람이야. 애들 키운 건 공짜로 키운 줄 알아?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 없어. 법으로 해결할 거니 그렇게 알아. 돈 버는 게 무슨 큰 벼슬이나 된다고 끝까지 유세 떨고 바람까지 피운 사실을 들켰는데도 남편은 뻔뻔했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소장을 접수한 날 모든 짐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왔어요. 친정으로 온 날 저녁 남편이 바로 찾아오더군요. 당신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들 데리고 당장 들어오지 못해? 지금 나랑 진짜 해보자는 거지? 나 장난으로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소장에 적혀있는 그대로야.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재산 분할도 정확히 해줘.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남편은 내 이혼 요구가 협박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는지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내가 요구한 돈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라고 큰소리치더군요. 저는 마음대로 해보라고 재판기일에 가지고 나올 서류 준비나 잘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이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편은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가려 했어요.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 얼마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우리 전세보증금 빼면 당신이랑 나눌 수 있는 거 얼마 없어. 판결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상은 줄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아. 상관없어. 결혼할 때 내가 보탠 돈이랑 결혼해서 애 키우고 집안이란 거 전부 계산해서 받을 거야. 나 그 정도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돈도 안 버는 사람이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애 둘 다 데려가면 고생길이 훤하구먼. 당신 그렇게는 얼마 못 버텨. 남편은 경제력 없는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꿈에도 몰랐겠죠. 재판 기일이 왔고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동의 재산인지를 판단한 후에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나 모르게 월세 계약한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이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원룸을 얻어준 돈이었어요. 매달 그 여자에게 월세에 보태라며 돈을 보내준 거고요. 전 이제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얼른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었죠. 제 재산을 보고 놀라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재판 기일에 만난 저에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는 돈은 쥐꼬리다 뭐다 하더니 알고 보니 생활비 준 거 뒷구멍으로 빼돌렸냐? 당신이 도둑년이 아니면 뭐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다 어디서 삥땅 친 거야? 그거나 말해. 난 그것도 모르고 꼬박꼬박 너한테 돈 갖다 바쳤잖아. 당신 나 몰래 장모님한테 돈 준 것도 있지? 웃기지 마.
삥땅 칠 정도로 생활비나 줬어? 내 돈 당신이랑 상관없어. 돌아가신 아빠가 나한테 주신 거야. 당신 우리 아빠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잖아?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쳤으면서 당신은 그거 나누자고 할 자격 없어. 법적으로도 재산분할 대상에 끼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내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건 당신이 한 말 아니야? 결혼 생활 내내 나한테 거짓말하고 바람까지 피운 게 누군데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재판정에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를 자기 몰래 돈이나 빼돌린 도둑년 취급을 하다니요. 남편은 10년이 넘게 알뜰하게 살림했던 내 공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엄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땅의 현재가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오래전 사두신 땅이 엄청나게 올라 있었거든요. 평수가 넓은 대지였고 다 합치면 30억이 넘는 가치가 있었죠. 당장 팔 생각이 없어 그냥 놔둔 거였는데 가만히 있다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큰 액수의 돈에 저도 얼떨떨했죠. 그 땅은 어차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그 땅에 권리가 있겠어요? 근데 남편이 그 땅이 지금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대뜸 미안하다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소송하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 우리 여기서 그만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난 당신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다른 여자 좋아서 월세방까지 얻어줬던 사람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것도 못 믿겠고, 나보고 도둑년이라고 펄펄 뛰던 당신이 갑자기 이러는 거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내 재산 때문에 배 아파서 그러는 거 나 다 알아. 땅값 올랐다니까 그거 탐나나 봐? 난 10년 동안 좋은 옷 한 번 사입은 적 없고 내 입에 고기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어. 앞으로는 애들하고 엄마하고 재미있게 살 거야. 그러니 당신도 미안한 척 연기하지 말고 포기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준 재산은 당신이 탐낼 권리 없으니까. 며칠을 징징거리며 저를 붙잡던 남편에게 자꾸 이러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낸다고 하자 그제야 멈추더군요. 결국 이혼소송은 제가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이혼 소식을 들으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찌하셨는지 제 재산 얘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시더군요. 무조건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 한번 봐달라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내쫓냐면서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시달리다가 더 이상 시댁에 우리 이혼 사유를 구구절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들한테 들으시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들 잘못으로 이혼한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괴롭히시는 건지 더 이상 그 집안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송을 끝내고 최근에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살아보고 싶었던 넓은 신축 아파트를 장만했거든요. 아파트 앞 조그만 상가를 하나 사서 카페를 차리려고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있어요. 엄마와 맛있는 브런치도 먹으러 다니고 가끔 온 가족과 함께 호캉스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권도랑 피아노랑 미술까지 배우고 싶다는 거 마음껏 보내주고 있답니다. 요즘은 사는 게 재미가 있네요. 생활에 허덕이며 전전긍긍하던 때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돈이란 것이 그렇더라고요. 있어도 무섭지만 없으면 더 무서운 존재죠.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지키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기죽어 살던 제가 이렇게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돈 덕분이니까요. 원망하고 있던 아빠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까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제껏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행운을 아주 큰 것으로 한 방에 받은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와 지낸 시간은 짧지만 매년 기일마다 아빠의 제사상은 꼭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계셨다면 저와 손주들과 함께 아마 즐겁게 지냈을 테죠.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러 옵니다.
아이들에겐 아빠이니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혼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와의 추억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전셋집을 빼서 작은 곳으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불쌍한 척하고 있는 게 꼴사납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전부 자초한 일인걸요. 전 다시는 결혼이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거든요. 저에게 온 행운이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길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